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이미 수년 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이를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착각하며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3년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죽음의 발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죽기 3년 전에 몸이 내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첫 번째는 손에 힘이 빠진다면 심장마비까지 3년 남았다 는 신호입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 당신의 심장은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넘긴다면 심장은 조용히 멈출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심장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고 중 하나입니다.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말단 신체 부위부터 이상이 생깁니다. 손과 손가락은 혈액순환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손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잡기도 어려워집니다.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심장이 점점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에 손이 유독 무겁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밤사이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긴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미리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결국 치명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것과 함께 팔이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미 심장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왼손에 힘이 빠지거나 팔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손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3년 이내에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전에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작은 물건도 자꾸 떨어뜨린다면 단순한 노화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 심장의 건강을 의심해야 합니다. 심장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심장 건강을 체크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걷고 싱겁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심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3년 후 심장은 조용히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심장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59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병력이 없었고 운동도 가끔씩 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커피 잔조차 놓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고 손끝이 저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출근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왼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참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그대로 심장이 멈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작은 신호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빨리 병원을 찾았다면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장은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두 번째는 자꾸 넘어진다면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꾸 넘어진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뇌가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균형을 잡고 걷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고 비틀거린다면 이는 뇌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 기능이 저하되면 신체 균형을 잡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걸을 때 휘청거리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평한 길에서도 갑자기 넘어지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신경계 질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쪽 방향으로만 자꾸 넘어진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서 몸의 한쪽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노화나 피로로 넘기지만 이는 뇌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뇌졸중이 오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순간적인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뇌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면서 몸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가끔 넘어진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뇌는 작은 신호를 통해 미리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것입니다. 뇌혈관이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것은 이미 뇌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넘어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 MRI와 혈관 검사를 통해 혈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음주는 뇌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해 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뇌졸중이나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70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자꾸 비틀거리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계단에서 발이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잠시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뇌혈관은 이미 80% 이상 막혀 있었고 의사는 이제 뇌졸중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후회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뇌는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했고 결국 쓰러질 뻔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번에는 다시 일어날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3번째는 기억이 깜빡깜빡, 치매가 아니라면 더 무서운 병일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이 깜빡깜빡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치매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치매보다 더 무서운 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 뇌혈관 질환, 심지어간 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말이 꼬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로 치부되기 쉽지만 사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뇌연료 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간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않아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멍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성 뇌증이라고 하며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억력 저하와 함께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피부가 누렇게 변했다면 간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깜빡하는 정도지만 점점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잊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을 둔 장소를 찾지 못하는 일이 잦아진다면 뇌와 간 건강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극심한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한쪽 마비나 언어장애가 발생하며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악화되면 독소가 뇌를 망가뜨려 결국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력 저하로 넘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뇌혈관 상태와 간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와 간이 망가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 경고를 외면하면 미래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68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갑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전 먹은 음식을 기억하지 못했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운전 중 신호를 놓쳤고 순간 방향을 잃었습니다. 가까스로 사고는 피했지만 이상함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뇌혈관은 75%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를 방치하면 몇 년 안에 뇌졸중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고 생활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단순한 건망증이라며 넘겼다면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깜빡이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 순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4번째는 잠잘 때 다리가 저리다면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저리고 불편하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 저림을 가볍게 여기지만 이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몇 년 안에 심각한 혈관 질환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저림, 수심,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저린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낮 동안에는 움직이면서 혈액이 순환되지만 밤에는 혈류가 느려지면서 혈관이 막힌 부분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다리 저림과 혈관 문제로 인한 다리 저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잠잘 때 유독 다리가 저리고 쥐가 자주 난다면 이는 혈액순환 장애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렸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말초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말초동맥 질환, 심장병, 심지어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다리 저림이 심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면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도 막히게 됩니다. 실제로 다리 저림을 호소하던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안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지 말고 혈관 상태를 정밀 검사해야 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혈관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기름진 음식, 흡연, 과음은 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잠잘 때 다리가 저리는 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다리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62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잠을 잘 때마다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새벽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었고 걷는 것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고 의사는 이미 여러 차례 몸이 경고를 보냈지만 무시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응급시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리 저림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엔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죽기 3년 전에 몸이 나에게 보내는 이상신호 5가지 중 5번째는 혀 색깔이 변했다면 장기 하나가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혀의 색깔이 변했다면 몸속에서 심각한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혀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만약 혀가 평소보다 지나치게 붉거나 창백하거나 검은빛을 띠기 시작했다면 이는 특정 장기가 망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혀가 지나치게 붉어졌다면 간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간은 몸속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몸에 쌓이면서 혀가 붉게 변하고 심하면 갈라지거나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음주를 자주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즐긴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혀의 변화는 간이 망가지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혀가 창백하거나 하얗게 변했다면 빈혈이나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깨끗하게 정화되지 못하고 독소가 쌓이면서 혀가 창백해지거나 하얀 막이 낍니다. 또한 만성 피로, 부종, 소변 변화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혀가 검거나 갈색을 띠기 시작했다면 소화기관, 특히 위와 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위장 건강이 악화되면 입속 세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혀가 검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속쓰림, 잦은 소화불량, 구취가 심해졌다면 위암이나 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염이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혀 색깔의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장기 하나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혀의 변화를 무시하면 몇 년 안에 심부전, 간경화, 위암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혀의 색이 변하는 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혀의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영양 부족으로 생각하고 넘기다가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기름진 음식, 과음, 흡연은 간과 신장, 위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혀의 색깔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몸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혀는 어떤 색깔을 띠고 있습니까? 이 작은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64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혀가 붉게 변하고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입안이 건조해지고 혀의 통증까지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혀 색깔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극심한 피로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간 수치는 정상의 몇 배를 넘었고 의사는 간경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간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몸이 경고를 보냈지만 그는 혀의 변화를 사소한 증상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간 기능 회복을 위해 치료를 시작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간경화가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혀는 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혀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저에게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분 맞아요? 여보, 이제 나랑 평생 함께 할 거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했나? 늙어서의 재혼이 행복할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을 나누려 했지만 결국 재산 문제로 싸우고 병수발을 들며 지쳐가고 자녀들과 갈등을 겪으며 후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가 외로워 결혼했지만 막상 함께 살면서 더 큰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의 가족과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짐을 떠안으며 배우자가 아닌 간병인으로 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늦은 재혼이 설렘이 아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순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특히 늙어서 하는 재혼에서는 돈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사랑을 믿고 결혼했지만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가슴 따뜻한 로맨스를 기대했다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의지할 보험이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상대가 진짜 사랑해서 다가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따뜻한 말과 다정한 행동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지갑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 돈을 아끼지 말자고. 이렇게 시작된 돈 문제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빚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연금이 적거나 병원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결국 감당해야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당신밖에 없어서 재혼했어. 이런 감동적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당신 돈이 필요해서 재혼했어.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앞서 현실을 보지 못하면 나중에는 후회와 배신감만 남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원치 않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순간 가족은 갈라집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기심이 아닙니다. 부모가 편히 지내길 바라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하면 아버지 정말 그 사람 믿어요? 재산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무시했다가 결국 자식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유산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생전에 평온했던 가족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남은 가족은 싸움만 하다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아니, 부모님 재산이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묻는 자녀에게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은 젊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병원비도 생활비도 걱정해야 합니다. 사랑은 밥을 해결해 주지 않고 감동적인 말들은 전기세 고지서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늙어서 재혼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돈 문제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모든 걸 잃고 눈물 흘리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70대 김 씨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고 연금까지 건드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돈 문제가 어딨어? 라는 말에 속아 모든 걸 내주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뿐이었습니다. 재혼한 지 1년 만에 김 씨의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상대는 점점 냉담해졌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반대할 때는 안 듣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와? 라는 싸늘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끊기고 재산도 모두 날린 김 씨는 홀로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믿었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 문제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모든 걸 잃고 후회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2번째는 늦은 나이에 이혼하면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는 순간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갈등이 쌓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이혼. 하지만 늦은 나이에 하는 이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서로 갈 길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재산 문제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혼자 살던 집이 공동재산으로 묶여버리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반반 나누는 거 맞죠? 라고 상대가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듭니다. 내 돈을 지키려 해도 법적으로 복잡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서야 하며 긴 소송 과정 속에서 지쳐갑니다.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건강도 시간도 돈도 부족한 나이에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대가 악의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더 끔찍한 상황이 됩니다. 당신이 나 버리는 거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이 협박처럼 들려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됩니다. 재혼을 반대하던 자녀들은 우리가 뭘 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라며 등을 돌립니다. 법적 절차가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 했던 계획은 산산조각 납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젊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내린 결정이 인생 마지막을 후회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의 끔찍한 현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73세 박 씨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상대가 시간이 지나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다툼과 경제적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결혼보다 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재산 문제부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당신 돈, 나도 반은 가져야겠어. 라며 끝까지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협의 이혼은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서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반대할 때는 안 듣더니 이제 와서 후회하세요? 라는 냉정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몇 년을 끌어온 싸움 끝에 이혼을 했지만
남은 것은 지친 몸과 텅 빈 통장이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간병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간병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희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함께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끝없는 병수발과 희생만 강요됩니다. 간병인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상대의 건강 문제를 떠안으며 고달픈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보낼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건강이 악화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라는 말에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 순간부터 배우자가 아니라 간병인이 되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약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화장실까지 부축해야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자신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데 상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챙길 여유조차 없어집니다. 재혼 전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남은 인생을 즐길 거라 기대했지만 결국 병원과 집만 오가게 됩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아파. 병원 좀 같이 가줄래? 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매일같이 병원 예약과 간호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와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점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반응뿐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결혼이잖아요.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죠? 라는 말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고 하루하루가 끝없는 희생과 지침의 연속이 됩니다. 배우자가 필요했던 것이지 환자를 돌볼 간병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재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짐을 떠안고 원치 않는 희생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의지하며 살고 싶었다면 상대방이 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결국 배우자가 아닌 간병인이 되어 쓸쓸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71세 최 씨는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어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예상치 못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배우자로서 사랑을 나누고 싶었지만 하루아침에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결혼 전까지 건강하다고 말했지만 숨겨진 병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병원비가 쏟아졌고 밤낮으로 병수발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다리 좀 주물러줘. 약도 챙겨줘. 처음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쳐갔습니다. 여행도 여유로운 노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인 선택이잖아요. 라는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최 씨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을 선택한 것이었고 원하던 배우자가 아닌 끝없는 책임 속에서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상대방의 가족과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가족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기대했던 행복한 노후는커녕 끝없는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환영해 줄 거라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상대의 자녀들은 경계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우리 부모님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품고 처음부터 벽을 세웁니다. 따뜻한 가족을 꿈꿨지만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위축될 뿐입니다. 가족 모임은 더 큰 스트레스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상대의 자녀, 손주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과 차가운 시선만 느껴집니다. 함께 식사할 때도 아버지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입맛이 바뀌셨나 보네요. 라는 뼈 있는 말을 듣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고 내 자리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산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보호하려 해도 자녀들은 우리 재산 건드리지 마세요. 라며 나를 세웁니다.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재혼한 배우자는 가족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고립됩니다. 아버지가 저 사람 만나고 나서 우리랑 멀어졌다. 라는 말이 나오면 결국 배우자는 혼자가 됩니다. 가족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년의 평온한 삶을 원했다면 재혼 후에는 그 평온함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의 가족과 억지로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불편함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보다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74세 윤 씨는 늦은 나이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상대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윤 씨를 경계했습니다. 아버지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라는 차가운 말이 날아왔습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해도 어색한 분위기뿐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우리 엄마가 해주던 음식이 그립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계를 맺으려 할수록 벽만 높아졌습니다. 결국 유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재산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며 자녀들이 반발했고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배우자는 윤 씨를 감싸지 못했고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재혼은 가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불편함과 외로움을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상대방의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할 때 가장 간과하는 것이 상대방의 재정 상태입니다.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상대가 재산이 넉넉하다고 믿고 결혼했는데 숨겨진 빚더미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서로의 경제적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빚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에게 말 못했는데 사실 빚이 좀 있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같이 해결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됩니다.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불안과 후회만 남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혼한 후에야 카드 빚,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엄청난 빚이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라면 그 빚은 고스란히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사랑을 믿고 시작한 결혼이지만 결국 빚을 갚기 위해 허덕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빚이 그렇게 많대요. 왜 결혼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부모로서의 체면도 무너집니다. 빚을 갚기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을 쓰고 나면 남은 것은 가난과 외로움뿐입니다.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편안한 노후를 보냈을 텐데 상대의 빚을 대신 떠안고 남은 생을 후회 속에 보내야 합니다. 늙어서 재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경제 상태를 정확히 모른다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고 싶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안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은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남겨질 뿐입니다. 76세 김 씨는 늦은 나이에 외로움을 달래려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는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김 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미안해요. 사실 빚이 좀 있어요. 라는 말과 함께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빚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갚는 데 쓰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반대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와요? 라는 냉정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했던 따뜻한 동반자가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다 빼앗기고 사랑을 나누려다 병수발에 갇히고 외로움을 채우려다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무작정 재혼을 선택하면 더 큰 후회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사랑보다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 마지막을 후회로 채우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황혼 이혼할까? 요즘은 늦게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나이에 혼자 살아서 뭐하게? 다 후회한다던데. 그래도 매일 싸우며 사는 것보다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된 황혼 이혼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충격적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꿈꾸던 삶은 순식간에 경제난, 외로움, 고립으로 무너집니다. 진짜 지옥은 남편이 아닌 이혼 후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5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은 오랜 결혼 생활 끝에 맞이하는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모은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살아갈 노후의 자금 계획이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로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혼 이후의 경제적 자립은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남성 또한 연금이나 재산을 나눠준 뒤에는 월세방 전전하거나 반지하로 내려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노후 자금은 은퇴 이후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생명줄이 끊기는 순간 노인은 더 이상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지되던 의료보험, 세금 혜택, 공동명의 자산 등 모든 것들이 붕괴됩니다. 경제적 준비 없이 이혼을 감행한 수많은 이들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와 함께 치명적인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병원비, 생활비 상승, 주거비 부담 등은 황혼 이혼 후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황혼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닌 경제적 추락의 시작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정적 해방을 선택하는 대신 삶 전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던 67세 박모 씨의 사례는 황혼 이혼의 경제적 파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 씨는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다가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며 단호하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를 만끽하는 듯 했지만 문제는 곧바로 닥쳤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월세방으로 들어간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병원비를 계산하고 가스비를 내며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생활비를 남편에게 의존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남편보다 적었고 별도로 저축해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유있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월세방 생활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간병인을 쓸 여력이 없어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퇴원 후엔 약값 때문에 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난방비가 무서워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지만 연령 제한에 걸려 거절당했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말은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혼 후 찾아온 자유는 잠깐의 착각이었고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다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가족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한 상태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현재 구청의 긴급복지 프로그램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으며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이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황혼 이혼은 자유가 아닌 가난의 문을 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충동적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지며 그 대가는 고립과 빈곤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두 번째 이유는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은 새로운 삶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노후 자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일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 하나였던 생활비가 둘로 나뉘는 순간 돈은 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반으로 줄어든 자산의 2배로 늘어난 지출은 순식간에 노후 자금을 고갈시키는 폭탄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연금, 저축은 이혼과 동시에 반토막 나며 재산 분할 이후 남는 것은 텅 빈 통장과 끝없는 공과금 고지서입니다. 삶의 마지막 챕터를 준비하던 계획은 산산조각 나고 여생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버텨야 하는 생존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작은 돈에도 예민해집니다. 물가 상승,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의 긴급 요청, 예기치 못한 수리비 등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은 노후 자금을 집어삼키는 괴물처럼 덮쳐옵니다. 특히 이혼 후 자존심에 무너져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는 경우 생활비 부족은 곧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모았다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살겠다며 이혼을 택한 선택이 내 노후를 망치겠다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72세 윤모 씨는 이혼을 해방이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평생 남편의 잔소리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던 그는 퇴직 후 두 사람이 집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눴고 본인 몫으로 아파트 전세금과 약간의 예금을 확보했습니다. 윤 씨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여행을 다니고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딱 1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물가였습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였음에도 관리비와 공과금, 교통비, 식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등록한 문화센터 수업도 생각보다 지출이 컸고 여행 중 다친 무릎 치료비로 병원비가 수백만 원 들며 예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윤 씨는 이혼 후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간병인을 부를 돈도 없어서 입원 중에도 혼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외출이 어려워졌고 한때 즐기던 문화생활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날 무렵 전세금은 올라 있었지만 윤 씨의 예금은 다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재계약을 못한 윤 씨는 결국 구청에서 소개받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갔고 한 달 생활비로 겨우 버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식사는 간단하게 라면이나 찬밥으로 때우게 되었고 약값도 아껴야 해서 고혈압 약을 하루 건너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이제 사치가 되었고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윤 씨는 매일 TV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친구에게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워 전화도 끊었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혼 당시 당당하게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말한 것이 자존심을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한겨울에도 보일러 대신 두꺼운 이불에 파묻혀 지내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냥 조금만 참을 걸, 그냥 살 거리라는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고 노후 자금은 자유가 아닌 생존의 밑바닥에서 허덕이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황혼 이혼은 노후 자금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망가뜨리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해방이 아닌 생애 전체의 리스크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무서운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은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움의 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한 뒤에 기다리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유지되던 사회적 관계들은 이혼과 동시에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로서 함께했던 지인 모임, 친척관계, 이웃들과의 정겨운 교류가 이혼과 동시에 어색함으로 바뀌고 결국은 단절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은 적막으로 변하고 적막은 외로움이라는 독이 되어 마음 깊숙한 곳을 잠식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그 고립감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 혼자 남겨진 집에서 쓸쓸히 TV만 바라보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주변의 시선 또한 무섭습니다. 저 사람 이혼했대라는 수군거림은 곧바로 인간관계에서의 거리두기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 당연해집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집안에 혼자 남겨진 자신만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황혼이혼은 스스로를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자발적인 유배가 되는 셈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69세 이모 씨의 사례는 이혼 후 고립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남편의 무관심과 고집에 지쳐 이제 더는 못 살겠다며 황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TV를 보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전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딱 2달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 같이 다니던 부부 모임에서 혼자 되었다는 이유로 초대가 끊겼고 오랜 친구는 이혼은 좀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랑 좀 참지 그랬어. 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전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과 함께 가던 재래시장, 동네 식당조차 이혼 후 혼자 가려니 어색하고 쓸쓸해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이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생일날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핸드폰을 붙잡고 누군가의 축하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정적만이 이어졌습니다. 문자는커녕 스팸 메일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조각 케이크 하나를 사와서 촛불도 없이 조용히 먹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자유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겠다는 그 결심이 결국은 아무도 없는 인생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말수가 줄고 거울을 보지 않게 되고 누구와의 연락도 피하게 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연결해준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주 1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겠다고 했지만 혼자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냥 조금만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해요라는 말은 너무도 무겁게 들렸습니다. 황혼이혼은 단지 배우자와의 결별이 아닌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착각했던 순간이 결국은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의 활력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황혼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네 번째 이유는 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이 주는 가장 무서운 대가는 단연 주거 불안정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지켜온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중심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함께 그 집은 흔적만 남은 추억으로 변하고 현실은 이사 가방 하나 들고 갈 곳을 찾는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재산 분할로 내 몫의 돈은 손에 쥐었지만 그 돈으로는 내 이름 하나 붙일 집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파트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보증금 없는 월세방은 곰팡이와 벌레가 가득한 쪽방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동안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살아왔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절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도 현실에서는 이혼과 동시에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일상입니다. 갑자기 시작되는 집 없는 인생, 이삿짐 센터 기사들의 차가운 눈빛, 중개업자의 이 나이에 혼자세요? 라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원하는 집은 너무 비싸고 감당 가능한 집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냉정한 현실은 이혼이 곧 노숙의 전 단계임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혼 후 집을 잃고
친정이나 자녀 집에 얹혀 살다가 갈등이 심화되어 또다시 쫓겨나는 경우입니다. 내 집 아닌 곳에서 눈치 보며 사는 삶은 결혼 생활 때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주거는 곧 삶의 안정입니다. 집이 있어야 삶이 굴러가고 마음이 놓입니다. 그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붕괴를 불러오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6세 김모 씨는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황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지겹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적금 몇천만 원. 김 씨는 아파트를 팔아 반으로 나눈 뒤 자신 몫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를 구했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습니다. 남편 잔소리 없는 세상, 나만의 공간, 누가 뭐래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이사 첫날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가 급하게 나가면서 청소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관리비는 전보다 더 나왔고 겨울엔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잠을 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를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빌라 주위에는 편의점 하나 없고 버스도 하루 몇 번 안 다녀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조용해서 좋다고 위로했지만 2달쯤 지나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 이웃들은 전부 끊겼고 동네 주민들과는 말도 섞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 계약이 끝날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예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추가 전세금을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월세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좁은 방에서 옷장을 2개도 못 놓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에는 햇빛도 들지 않았고 여름에는 벌레가 창문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새벽에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잠을 깨기 일쑤였고 하루하루가 짜증과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딸에게 연락해 함께 살 수 없냐고 부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도 빠듯해서요. 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요양원이나 고시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곳에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고 친구에게조차 자신의 주거 상황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혼이 자유가 아닌 집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시작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황혼 이혼은 삶의 공간을 송두리째 빼앗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그 뒤를 기다리는 것은 외로움이 아닌 생존의 위협입니다. 주거 불안정은 단순히 이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품위, 존엄,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졌을 때 삶은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센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5번째 이유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단지 배우자와의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참석하던 친구 모임, 부부, 동반 식사, 단체 여행이 이혼과 함께 불편한 공기가 감도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한때는 편하게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어느새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대화 속에서는 자신만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가 이제는 고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심코 나온 대화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은 집안일도 도와줘라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고 부부끼리 다녀온 여행 사진을 보며 웃는 모습이 괜히 얄밉게 보입니다.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초대해서 제외되거나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모임 자체가 조용히 사라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내가 있어서 분위기가 좀 그렇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혼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가장 잔인한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특히 부부 친구들이 많았던 경우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과만 연락을 이어가기 어색하다 보니 아예 2사람 모두와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남은 친구들은 여전히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나는 그들과 대화의 주제조차 공유할 수 없습니다. 부부 여행, 가족 행사, 자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결국 혼자 남겨진 느낌,
그 소외감은 참을 수 없는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68세 정모 씨는 이혼 후 친구 모임에서 느낀 소외감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한때 동네 유명한 부부 커플 모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사하고 주말마다 등산도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황혼 이혼을 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나 혼자 모임을 못 나갈 이유는 없잖아라며 예전처럼 모임에 참석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이전에는 웃으며 반겨주던 친구들이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고 부부들이 둘씩 짝지어 앉을 때 정 씨는 늘 테이블 한쪽 끝에 홀로 앉았습니다. 웃음소리는 여전했지만 대화에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랑이로 시작되는 대화는 이혼한 정 씨에게는 조용한 폭력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모임 공지가 오지 않았고 뒤늦게 알고 전화하자 그냥 부부끼리 조용히 만났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정 씨는 전화를 끊고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그 후로 정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려 했지만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정 씨는 주말마다 TV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것이 유일한 일과가 되었고 웃을 일도 말을 나눌 사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는 것도 어색했고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것도 쓸쓸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친구는 남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고라는 말은 정 씨가 지금껏 겪은 모든 상처에 농축된 한마디였습니다. 황혼 이혼은 단지 부부와의 이별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만드는 무서운 선택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됩니다. 관계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고독만이 남습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혼 이후 친구들과의 거리가 얼마나 무서운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외는 생각보다 더 깊고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황혼 이혼은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인생의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찾아오는 건 행복이 아니라 막막함, 자유가 아닌 생존입니다. 남은 인생은 길고 돌봐줄 사람은 없으며 현실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평온과 안정이지 혼자가 주는 환상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황혼 이혼은 사랑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 정말 준비되었습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데 외롭기도 해요. 몸도 마음도 지치는데 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할까요? 노년에 들어서면 삶이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눈치, 건강 걱정, 돈 문제, 인간관계까지 하루하루가 조용한 전쟁 같습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은 무겁고 주변은 조용한데 머릿속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걱정으로 노후를 채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스트레스를 다 털어내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 진짜로 필요한 건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지키는 5가지 방법입니다. 이 5가지를 알게 된다면 내 걱정을 남에게 넘길 수 있는 가볍고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구는 손주가 외국 대학에 갔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자식이 의사라고 은근히 말하고 누구는 요양원 대신 실버타운에 산다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처음엔 웃으며 듣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내 자식은 왜 저만큼 못 했을까라는 비교의 감정이 자존심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화려하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노년의 자존감을 잃기 시작하면 삶이 순식간에 공허해집니다. 자신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며 자책하고
괜히 자식에게 짜증을 내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우울해지고 몸까지 아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출발점은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누구는 자식이 성공했지만 병을 얻었고 누구는 부유하게 살지만 친구 하나 없이 외롭습니다. 반면 소박하게 살지만 건강하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비교하는 것은 마치 책의 표지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믿는 힘입니다. 나를 부족하게 보는 시선이 있다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나, 병든 부모를 정성껏 돌본 나, 그런 삶 자체가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남들과 같지 않아도 남보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동창회에 나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모이면 누구는 아들이 판사고 누구는 손주가 유학 중이라고 자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동창 중 한 명은 항상 외제차를 끌고 와서 우리 며느리는 대기업 다녀라고 대놓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의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딸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딸이 아빠, 왜 이렇게 요즘 힘이 없어 보여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잘 살고 있어요. 외국 안 가도 좋고 대기업 아니라도 좋아요. 우리는 지금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이씨 할아버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동창회에 나가도 자랑을 들어도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손주랑 놀고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우리도 잘 살고 있어. 내가 살아온 인생도 괜찮았어.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나의 가치는 작아집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이 가진 것 대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자존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는 남의 자랑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기준으로 충분히 빛나는 삶입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두 번째는 실수나 실패를 너무 자책하지 않고 자신에게 관대해지기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로움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책입니다. 과거의 실수, 자식에게 못해준 일,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밤마다 떠올라 가슴을 쥐어짜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드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는 돌이킬 수 있고 어떤 실수는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곧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는 삶의 일부일 뿐이며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이며 괴롭힙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결정이 내 인생을 망쳤어? 이런 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현재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후회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시에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선택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과 상황에 밀려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자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날의 시간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진다는 것은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연습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지 못했어도 괜찮고 가족에게 짜증냈던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남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합니다. 친구가 같은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면 왜 그랬을까라며 잠 못 이룹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위로자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강씨 할머니는 평생 자식 교육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대기업에 들어가 잘 나갔고 둘째는 어릴 때부터 반항이 심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학을 중퇴하고 연락까지 끊긴 지 10년, 그 생각만 하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매를 조금만 덜 들었더라면 매일 그 후회 속에 살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잘못 키웠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교회 모임에서 같은 아픔을 겪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애한테서 손 뗐어. 그 아이 인생은 그 아이 몫이지 더 이상 내 죄책감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강씨 할머니는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둘째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로 강씨 할머니는 자신을 덜 탓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수고했어라고 말했습니다. 반찬이 짜게 되어도 뭐 어때? 다음엔 좀 덜 넣으면 되지라고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말실수를 해도 예전 같았으면 며칠을 괴로워했겠지만 이제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털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예전보다 부드럽게 말하게 되었고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완벽하려는 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신의 삶도 훨씬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 내가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는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평화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3번째는 과거의 후회 내려놓기입니다. 노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후회입니다. 잠깐의 말 한마디, 그때 놓쳐버린 기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후벼팝니다. 밤잠을 설치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자책이 일상을 잠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후회에 빠지는 순간 현재를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가정 속에 빠집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용기 내서 말했더라면, 그때 그 돈을 쓰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 모든 가정은 지금의 나를 갉아먹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시의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게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몰랐고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판단하는 과거는 왜곡된 기억일 뿐입니다. 후회란 독과도 같습니다. 자식에게 조금 더 해주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지 못했던 말, 친구와의 마지막 인사를 놓쳤던 일 등 모두가 지나가고 나서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안고 살아가면 결국 내가 망가집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계속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자책은 삶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노년은 후회보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과거는 손댈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머무는 대신 지금 내 앞에 놓인 하루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과거를 떠올릴수록 현재는 더 희미해지고 미래는 더 두려워집니다. 후회를 덜어내야 삶이 가벼워집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흔하게 드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그 사람한테 너무했지, 그때 말을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등 나 자신을 벌주듯 끝없이 자책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며 나 자신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씨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후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친구에게 빌려줬고 결국 그 친구는 돈을 갚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 일로 집도 날리고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씨 할아버지는 밤마다 후회에 잠 못 이루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때 바보같이 속지만 않았어도 우리 가족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탓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쉽게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옛날에 잘못한 거 말고 요즘 제일 재밌는 거 뭐예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그때에만 머물러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오씨 할아버지는 과거의 일에 대해 말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손주와 함께 낚시를 가고 아내와 손잡고 산책을 다녔습니다. 내가 그 일로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아직도 내 곁엔 소중한 것들이 많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얼굴빛이 달라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를 바꾸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나간 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이 진짜 후회를 덜어내는 길입니다. 노년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을 후회라는 감옥에 가두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을 껴안아야 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4번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완벽주의 내려놓기입니다. 노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 중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 뒤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하던 일들이 점점 느려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며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결코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가족 모임에서 음식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손주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려면 늘 웃고 베풀어야 할 것 같고, 남들 앞에 나설 때는 품위 있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에 눌려 삽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려고 하면 삶 자체가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보다 가치 있는 게 편한 사람을 더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나의 모습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웃고 있지만 속은 상하고 도와주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식을 조금 태워도 약속을 깜빡해도 말실수를 해도 됩니다. 실수해도 웃을 수 있어야 진짜 여유로운 삶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그 자체로도 존중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면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자식에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에게 완벽한 조부모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스타일대로 있는 그대로 대하면 더 자연스럽고 진솔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이씨 할머니는 동네에서도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완벽한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청소했고 명절이면 혼자서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놀러오는 날이면 장난감, 간식, 옷까지 빠짐없이 준비해 놓아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항상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옷도 단추 하나 흐트러짐 없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늘 피곤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덜 했으면 손가락질 받을 거야. 이 나이에 민폐 끼치면 안 돼. 마음속에선 늘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날 아침 일이 터졌습니다. 준비한 갈비찜이 타버렸고 장 보느라 깜빡 잊고 산 약을 제 시간에 먹지 못해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실에서 누워있는 동안 이씨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동안 자신이 만든 완벽함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와도 간단한 간식만 준비했고 집 청소도 하루 걸러 한 번만 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자식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편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의 반응은 더 따뜻했습니다. 엄마, 요즘 더 보기 좋아요. 할머니, 이제 같이 놀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말에 이씨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할머니는 이제 그만하려고. 그냥 같이 즐거운 할머니가 될래. 완벽을 내려놓으니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 중 5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책임 내려놓기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책임이라는 이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자식들은 다 커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부모는 여전히 내가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도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때론 친척, 이웃, 심지어 모임의 소소한 일까지도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짊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부담으로 꽉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책임이 계속 쌓이면 몸도 마음도 병이 듭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책임지려는 순간 내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노년은 더 이상 책임지고 희생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나를 돌보고 쉬어야 할 시기입니다. 내 어깨를 짓눌렀던 책임감, 의무감, 죄책감을 이제는 가볍게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건강과 내 감정입니다. 손주 봐주는 것도, 가족 모임 챙기는 것도, 동네 일에 나서는 것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년층은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자신을 혹사시킵니다. 이런 생각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점 무너뜨립니다. 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하고 마음이 지치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남들 눈치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한다는 압박 때문에 끙끙 앓으며 참고 살아갑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가서야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손주가 아플 때, 가족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책임으로 굳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되 내 삶을 잃어버릴 만큼 헌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먼저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부담은 나눌 수 있어야 진짜로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정씨 할머니는 73세입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손주 둘을 매일 돌봐주고 저녁이면 아들 집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7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반찬도 직접 만들어서 매일 들고 가고 아들이 엄마 오늘 야근이야 라고 하면 할머니는 손주를 재우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도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쉬지 않으면 수술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 미리 말하지 그랬어요. 엄마 너무 무리한 거 알았는데 괜찮다고만 하니까 그제야 정씨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본인은 가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여겼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정씨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돌보던 손주 일정은 주 2회로 줄였고 청소는 며느리가 맡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이제 자신을 위해 요가도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차 마시는 시간을 즐깁니다. 손주와 보내는 시간은 줄었지만 더 활기차고 여유 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말을 웃으며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기를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책임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노년은 누구보다 내가 나를 위로하고 다독이고 돌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애쓰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하루를 살 것인지 아니면 나다운 삶을 살 것인지는 내 선택입니다. 이제 내 걱정은 그만, 마음 놓고 웃으며 살아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